2025년 미국 증시가 2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하락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 분할 매수를 제대로 들어가면 좋을까? 또는 언제까지 버텨야 될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반등 통해서 이제는 좀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다시 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2025년 2월에 들어서 S&P를 기준점으로 낙폭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4월 이제 7일까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최근에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 자,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이 저항을 결국 이평선을 타고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이 되는 시점입니다. 또는 아니 글쎄 여기까지 반등은 했는데 과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끝난 게 맞나?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강경한 태도들을 보면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마치 4월 9일에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 This is great time to buy라고 해서 이제는 좀 살 타이밍이다라는 이런 글을 남겼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급반등했기 때문에 증시 이제 바닥 아니야? 트럼프가 저렇게 코멘트했으면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구간인데요.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증시를 일부러 하락하려고 한다. 일부러 하락을 시키려고 한다. 라는 이런 음모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지난 역사상 잘 보면 미국 대통령이 집권 당시 임기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면 그 대통령은 그 다음에도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승이 크지 않았다라면 그 다음 재선 시기에 재선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한국의 가계 자산의 60% 이상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국의 가계 자산의 60에서 70%는 금융자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자산이라는 건 소위 퇴직연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영향을 받냐? 결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야 미국인들의 가계 자산이 증가를 함으로써 부가 늘어날 수 있고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미국인들의 이런 금융 상품들이 좋지 못할 테니 당연히 가계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증시는 매우 강하게 올라가면서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밸류를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부가 늘어났다라는 통계도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주식시장의 상승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20년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주가 상승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강하게 올라갔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트럼프가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내용의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우 힛 뉴 레코드. 한마디로 다우 지수가 새롭게 신고가를 갱신했다. 땡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남기면서 그야말로 내 덕분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고 정치적인 무기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기에도 증시를 강하게 올림으로써 본인이 이 정도는 해냈다라는 뭔가 성과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락하면서 트럼프가 증시를 꼭 박살내려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부터 2024년 트럼프 당선 시점까지 주식시장과 그 외에 많은 물가와 자산 가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폭이 이전에 1990년대 이전보다는 낮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모든 자산군들이 상승을 했고 그야말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미국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버블 형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버블이 크게 꺼지면서 증시를 폭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이런 역사에 미국 경제를 버블을 만든 대통령이다라고 남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문제가 채권시장이 불안해지고,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국가 재정이 현재 적자인 상황인데, 이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도 터지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미국 경기가 크게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버블로 인한 나중에 큰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인 거죠.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딱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시장은 안전자산입니다. 자, 위험자산하면 주식, 코인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손실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의 그런 개념들이 위험자산이고요. 채권이나 또는 금 이런 것들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보통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되는데, 자,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까요? 채권에 대한 투자를 줄일까요? 당연히 채권에 대한 투자를 줄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적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 중에 예를 들어서 만기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놓고 적금과 예금 어떤 거 들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들겠습니까? 예금을 들기보다는 적금을 들죠. 왜? 예금 금리보다 적금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지 굳이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버리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투자하게 됩니다. 자, 채권을 팔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주식시장의 상승은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채권 금리가 왜 상승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가서 어떠한 이런 뭐 금융 상품이 있는데 이 금융 상품이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적게 주죠. 적게 주고, 사람들이 적게 가입하는 상품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은 더 높게 만들어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채권을 판다라고 했죠. 채권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권을 사주게 만들기 위해서 채권 금리를 상승시킨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금리는 당연히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안 사니까, 사람들이 파니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미국의 소위 국가 예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이 채권을 사면 그 돈을 갖고 자금 조달을 합니다. 바로 이게 미국의 국가 예산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은 국가 예산을 자금 조달을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시면 미국 국가 재정이 적자다,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듯이, 지금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바로 국가 재정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한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채권 금리가 높아져 있죠. 채권 금리가 높아져 있는데 지금 적자인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인데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됩니다. 채권이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준 만큼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갖고 간 사람들한테 꼬박꼬박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는 당연히 더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미국 증시를 올리기를 바라지만 미국 증시를 더 올렸다가는 미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결국은 채권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채권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채권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금리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은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하락을 만든다라든지 립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위험자산을 팔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위험자산을 팔면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돈이 흘러들어오게 됨으로써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되 채권 금리가 낮아져 버립니다. 자, 그럼 채권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채권을 발행을 한 거를 사람들이 막 사주니 국가에는 돈이 들어오고요. 또 채권 금리도 낮아졌으니 이자율도 낮아져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국가의 예산에, 정부 예산에 숨통을 트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정치적 금리 통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도 겪었던 일인데, 2020년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를 평균으로 돌았다라면 불과 2년 뒤에 2022년에 전세대출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하러 갔더니 전세대출 금리가 5%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2%가 꼬박꼬박 내다가 전세대출 금리가 5%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기준금리 올라갔고 대출금리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낼 수밖에 없죠. 낼 수밖에 없는데 또 2년 뒤에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연장하러 갔더니 기존에 들었던 전세대출은 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가 좀 낮아져서 4% 전세대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죠? 기존 대출 상품 없애고 금리 싼 걸로 갈아타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대출 갈아타기라는 말들이 2024년부터는 돌았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세대출 금리가 싼 걸로 갈아타는 것처럼 미국도 채권 시장을 통해서 정부 예산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채권 금리가 좀 더 낮은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국채 금리는 주택, 기업, 소비자 대출의 기준금리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페드의 통화 정책이 먹히는 통로로서 결국은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지만 연준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해줄 수 있고, 달러도 약해지고 달러도 약해지면서 결국 과거의 달러로 정상화를 만들어야 미국의 제조업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부 이제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달러를 일부러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라고 봅니다. 달러를 약세로 만든다라고 보기보다는, 달러라는 건 결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달러를 하염없이 약세로 만드는 거는 기축통화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축통화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달러가 지금은 버블 상당히 고평가였기 때문에 과거 평균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한다. 달러의 정상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결국 트럼프는 지금은 주식이 아닌 금리를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금리를 잡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금리를 잡고 달러를 정상화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가 예산을 조금 이제 부채를 줄여가고 자금 조달을 하려고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희생의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하락한 이후에 앞서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잠깐 반등했지만, 여기서 만약 증시를 다시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베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자,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시면 안 되겠죠. 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로직은 이러한 경로인데, 현재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증시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못하고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리고, 미국의 국가 예산, 바로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증시는 하락한 뒤에 잠깐 반등했지만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일 뿐, 아직 증시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상승으로 가버리면 이 로직이 깨져버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경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계산된 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계산된 조정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앞으로 페드의 대응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9월 달 FOMC를 통해서 페드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조금 누르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저는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 우리 이 흐름을 보게 되면 4월 글쎄요 8일과 4월 5일 경쯤에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방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 10% 이상 급락했던 적이 미국 증시를 기준점으로 역사상 4번 정도가 있는데, 4번의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1987년에 소위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네 번째가 바로 2025년 현재입니다. 자, 이틀 연속 10% 이상 급락했던 적이 역사상 4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역사상 4번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나 급하게 빠진 다음에 너무나 급하게 반등을 했던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제외를 시켰고, 1987년과 2008년은 저는 참고를 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잘 보시면 리먼 1987년입니다. 1987년 10월 20일 경쯤에 요때 이틀 연속 10% 이상 급락이 나온 이후에 증시는 단기 급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장이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아주 옆으로 좀 가는 시간이 길었고, 회복을 결국은 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회복을
L자형 회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1987년 이후에 200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주식시장은 가파르게 하락했고 11월경에 이틀 연속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시는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한 달가량 이루어졌지만 그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후폭풍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4월부터 증시가 상승 경로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L자형 회복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도 현재 시점이 L자형 회복의 국면이다. 언제까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고 달러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버리면 미국의 국가 예산도 문제가 되고 트럼프의 입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과 2019년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2018년에도 10월에 증시가 크게 급락한 이후에 반등은 했지만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고 12월 7일경에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관세를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등했습니까? 아니요. 반등 못하고 오히려 증시가 조금씩 옆으로 가다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미중 대표단이 만나면서 관세 협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잘 생각해보면 2025년 현재 4월입니다. 4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 90일 유예는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맞나요? 유예일 뿐 철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세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어떠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은 악재 해소, 주식시장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당분간은 계속 바닥은 잡았지만 조금 퐁당퐁당하는 L자형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은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든 아니면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달러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나올 때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다가오는 5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 증시가 또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유명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도 이런 표현을 결국은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뭐 MBC 뉴스하고 MBC가 아닙니다. NBC 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통화 질서의 붕괴를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IB 은행이든 투자 대가들이 경기 침체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증시가 급반등한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건 이런 국면에서 그냥 냈다 증시 반등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라고 내동매매를 한다라는 건 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려는 시도인데 당장 급한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 시장이 진짜 방향성을 잡을 때가 언제냐. 일단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6월과 7월, 9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당장 다가오는 5월 8일에 금리 인하를 해주기를 아마 트럼프는 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이라도 그런 경로가 나오면 증시는 반등을 시작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 다음 금리 인하 전까지 증시가 조금은 헤매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L자형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질 것인가, 짧게 반등할 것이냐, 길게 가다가 반등할 것이냐 요 차이이고, 그 전에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테니 당장에 저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비중 확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 시장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급반등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러니 공격적인 대응을 할 때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 시장 더 급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시장이 뭔가 불안한데 빠질 것 같은데 라고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극단적 공포 이후에는 항상 기회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이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봅니다만,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일희일비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 오늘 샀다가 내일 또 떨어지네.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어제 손절했는데 또 올라가네.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요. 현금을 일정 부분은 잘 남겨놓는 것도 저는 좋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다 팔면서 대응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스터디하고 공부가 된 종목들은 분할로 접근해 가는 방식을 고민해보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대응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